평생을 희생한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난한 하녀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255억 원의 숨은 자산가였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을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침이었어요. 꼭 누군가 와서 살짝 만지고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가끔은 이 텅 빈 집에 바람이라도 찾아와 주는 게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서울이라고는 하지만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이 낡은 아파트는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더 익숙하거든요. 텔레비전 위에는 먼지가 앉으면 안 된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게 제 오랜 습관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 할머니였어요.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어깨,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 팔꿈치 부분이 조금 달아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새로 하나 사 입으면 그만이라고들 하지만 물건이라는 게 꼭 사람 같아서 정이 들면 쉽게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닳았다고 낡았다고 버리면 쓰나요? 꿰매 입으면 아직 몇 년은 더 따뜻할 텐데요. 저는 익숙하게 반지꼬리를 가져와 달아빠진 팔꿈치에 덧댈 천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게 이젠 제법 눈이 침침해서 쉽지 않았지만 숨을 잠시 참고 집중하면 그런대로 할만해요. 한 땀 한 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바늘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이 집에서의 제 하루는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또 비슷하게 흘러가요. 오전에는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왔어요. 대형마트가 편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기계로 계산하는 것도 서툴고 북적북적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사람 구경도 하고 콩나물 한 줌이라도 더 얹어주는 할머니의 인심을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어머니, 추석 다가오는데 자식들은 언제 온대요? 두부가게 아주머니가 묻는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그럼요, 와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가 자식들 덕에 편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저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일 뿐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제 연기가 제법 그럴듯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고기 듬뿍 넣고 끓인 찌개도 좋지만 저는 멸치 육수진하게 우려서 끓인 이 구수한 된장찌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혼자 먹는 밥상이라 반찬은 서너 가지면 충분해요. 막 김치를 담갔다고 옆집 할머니가 가져다 준 열무김치에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무침,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죠.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서연이었죠.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따뜻해요. 멀리 살아 자주 보지는 못해도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그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딸과의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 지연이었죠.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안부를 묻는 말인데도 꼭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요? 지연이는 늘 자기 아들, 그러니까 제 손주 녀석 학원 이야기, 이번에 새로 사놓은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고 그랬구나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통화가 끝날 무렵 지연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민준이 손주, 새 옷이라도 한 벌 사 입혀야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그 의도를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방금 전 딸아이와의 통화로 따뜻해졌던 마음이 다시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저와 남편이 젊었을 때 명동의 작은 5층짜리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때가 생각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여보, 저 건물 절대 자식들한테 말하지 마.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 형제 간의 우애도 쉽게 갈라놓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당신 노후는 저 건물이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척, 없는 척.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 나름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이번엔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죠. 엄마, 별일 없지? 내가 추석이니까 용돈 좀 붙였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짧고 용건만 간단했어요. 저는 일부러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아이고, 아들아, 뭘 이런 걸 다 보내니. 정말 고맙다. 이것만 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하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확인했죠. 10만 원.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 아들의 마음이 딱 그만큼인 것 같아 씁쓸했어요. 저는 웃음기를 거둔 얼굴로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낡은 가계부를 꺼내 아들 용돈 100, 영원이라고 꼼꼼히 적었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아무도 모르는 제 작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곤 짧게 몇 자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 지연이는 또 자기네 집 고치는 이야기를 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글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창밖으로 또다시 가을바람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어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괜히 마음이 설레서 아침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죠. 자식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송편이라도 예쁘게 빚어놓으려고 쌀가루도 익반죽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오후에 걸려온 며느리 지연이의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민준이가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요. 아시죠? 이럴 땐 애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명절에 부모 찾아뵙는 게 자식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이 지연이는 그럼 끊을게요, 어머니. 쉬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래도, 그래, 손주 녀석 시험이 중요하다는데 어쩌겠나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들 녀석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제 가슴에 더 큰 돌덩이를 올려놓더군요. 아들 녀석은 지연이가 했던 말을 녹음기처럼 똑같이 반복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지? 민준이 시험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못 가. 엄마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제 자식이지만 그때는 참 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추석 당일 저는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 저 혼자. 그래도 조상님들께 도리는 해야지 싶어 작은 교자상에 밤, 대추, 과일 몇 가지를 올리고 차례를 지냈어요. 상위로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어찌나 얼굴 볼 낯이 없던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절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쓸쓸하게 앉아 있는데 먼 친척벌 되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형님,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주도는 좋으세요? 민준이네 식구들이랑 같이 가셨다면서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제주도라니요. 제가 아니라고. 나는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자 동서는 멋쩍게 웃으며 어머, 그래요? 지연이가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잔뜩 올렸기에
형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조용히 쉬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왔다고 써놨던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호호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죠. 그 순간 딸 서연이가 집으로 들어섰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딸아이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자기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며느리 지연이의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 그 뒤로는 푸른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행복한 추석 연휴. 어머님은 조용히 쉬고 싶어 하셔서 저희끼리만 왔어요. 내년엔 꼭 함께해요. 어머니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거짓말이고 공개적인 기만이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몸이 안 좋아 명절에도 자식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그것도 아주 초라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거였죠.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어주었어요. 엄마,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서름, 모든 희생, 모든 인내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이 연극이 결국 제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는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어떤 결심에 가까웠어요. 그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구나. 내 선량함을 그들은 나약함으로 착각했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온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존엄성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였어요.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또 무슨 핑계로 돈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밝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주세요. 민준이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할머니도 오시면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국제학교라는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지만 손주가 좋아할 거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약속 당일 지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입을 옷을 골라주었어요. 어머니, 이런 칙칙한 색은 안 돼요. 이걸로 입으세요. 하며 자기가 사온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블라우스를 내밀었죠. 불편했지만 모처럼 신경 써주는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워 군말 없이 받아 입었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를 위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손주 녀석의 학교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하고 낯선 곳이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복도, 좋은 향수 냄새, 그리고 물 흐르듯 영어를 섞어 쓰는 젊은 엄마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었죠. 지연이는 저를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교묘한 동정심과 과시욕이 섞여 있었죠. 저희 어머님이세요. 평생 교직에 계셨고 지금은 연금으로 소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얼마나 효심 깊은 며느리인지를 광고하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지연이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저기 다과 좀 날라주시겠어요? 어머니, 저분들 찻잔이 비었네요. 저는 그들이 마시다 남긴 찻잔을 나르고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줍는 사람이 되었죠.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연이의 가난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건 그 모든 광경을 아들 민준이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죠. 심지어 다른 학부모들과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수백 마디의 모욕적인 말보다 더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덜컹거리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번질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죠. 그때였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 건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으던 시절, 명동의 낡은 건물을 계약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젊은 날의 우리 부부. 여보, 우리 고생은 이걸로 끝이야. 이제 자식들은 절대 돈 때문에 서럽게 살게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었죠. 그 찬란했던 꿈과 희생이 오늘 이렇게 하찮은 대우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것이 들어선 기분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죠. 명동 건물 등기부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곳에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동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과 강북의 32평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고 싶습니다. 2건 모두 제 단독 명의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합쳐서 25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곧바로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건 슬퍼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건 거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제 비밀과 계획까지도요. 수화기 너머에서 서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 그렇게 해야 해. 이제라도 엄마 인생을 살아. 내가 옆에 있을게.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부수어 주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주름진 눈가였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눌러왔던 슬픔과 인내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늘할 정도로 고요한 결단력만이 남아있었죠. 그래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건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조용하고 느리게만 살아왔는데 마치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갑자기 맹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죠. 부동산에서는 제 예상보다도 더 빨리 매수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명동 건물은 소문을 듣고 달려온 한 기업에, 낡은 아파트는 재개발을 기대한 젊은 부부에게 팔리게 되었죠.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에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숫자들이 찍혔어요. 비현실적인 그 숫자들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제 젊은 날의 땀과 남편의 희생,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짊어져온 비밀의 무게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딸 서연이와 함께 한남동에 있는 집을 보러 간 거였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였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살던 세상과는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제 낡은 구두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제가 살던 아파트 전체가 거실에 다 들어올 것만 같았죠. 어머니, 여기서 보는 한강은 정말 다르네요. 서연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서라면 지난날의 초라했던 기억들을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돈벼락을 맞은 늙은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아주 단단하게 다시 쌓아 올리고 싶었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오랜 친구를 찾아갔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선자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겠다니 내가 다 기쁘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친구는 제 모든 법률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주며 나중에 아들 내외가 혹시라도 법적인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죠. 그리고는 믿을 만한 자산 관리 전문가를 소개해 주어 남은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라는 존재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낡은 아파트의 짐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게 가장 힘든 과정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를 열 때마다 잊고 있던 과거가 튀어나왔어요.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썼던 첫 편지,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제 품에 안기던 20살 청년의 모습까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그때마다 저는 며칠 전 학부모 모임에서 봤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자신을 모욕하는 동안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방관하던 그 무표정한 얼굴을요. 그 얼굴을 떠올리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건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곁에서 묵묵히 짐 정리를 돕던 서연이가 제 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에서 낡은 사진첩을 가져가 상자에 담아주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마침내 이삿짐 센터가 모든 짐을 싣고 떠나고 집은 텅 비게 되었어요. 가구들이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흔적들만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쿵쿵 울리는 제 발소리를 들었어요. 평생을 살았던 집인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태평하고 또 자기중심적이었죠. 엄마,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차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엄마 연금 나오는 걸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에서 제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 연금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네.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은 뒤로 몇 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저는 한남동의 새 집에 제법 익숙해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한강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고요하고 광활한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지난 수십 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주말 오후 딸 서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아들 민준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그러자 곧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해선 제가 받아야만 하는 전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어디야? 집에 왔는데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어디 있냐고.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 한남동에 있다. 주소 보내줄 테니 이쪽으로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아야만 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날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 화면에 아들 내외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파트 보안팀에서 방문객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죠. 제가 올려보내주세요. 하고 말하자 로비의 보안 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무시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요.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대신 초인종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아들 내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눈부신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거실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전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가 평소에 입던 낡은 카디건이 아닌 서연이가 사준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며느리 지연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 애의 눈이 탐욕스럽게 집안을 훑는 것이 보였죠. 그리고는 제게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집은 또 뭐고요? 돈이 어디서 나셨어요? 그 옆에서 아들 민준이는 더 현실적인 의심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야? 아니면 로또라도 맞았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제가 스스로 이런 부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소파에 앉았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하인을 부르듯 딸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손님들 오셨으니 차 좀 내오너라.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차가 나오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사기도 아니고 로또도 아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다. 그 말에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와 탐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아버지의 숨겨진 유산이라도 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희망을 짓밟아 버렸어요. 정확히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지. 너희가 아는 그 낡은 아파트 말고 명동에 있던 5층짜리 건물 말이다. 명동 건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처럼요. 지연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돼. 하고 중얼거렸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내가 왜 평생을 가난한 척하며 살았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거든. 돈이 형제간의 우애를 망칠까봐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지난 10년간 바보 같은 연극을 해왔던 거다. 너희가 주는 쥐꼬리만 한 용돈에 감격하는 척하고 너희가 무시해도 그저 웃어넘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인 척.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충격, 불신, 그리고 서서히 번져가는 공포.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너희는 내 희생을 어떻게 돌려주었지?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추석날 아픈 엄마를 핑계대고 제주도로 놀러가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SNS에 거짓말을 올려놨더구나.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짓밟았어.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뭐라고 소개했지?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지. 그리고 내 아들 너는 내 아내가 내 어미를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옆에서 그저 웃고만 있더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가난, 나의 낡은 옷, 나의 모든 것들은 사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한 나의 희생이었어. 너희가 결코 알 자격도 없었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너희는 그 모든 걸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엄마. 뒤이어 지연이도 눈치를 보며 따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내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늦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체면, 이제 어디 한번 찾아보렴. 너희가 그토록 과시하던 그 부로,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으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번듯한 아파트,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좋은 차, 내 손주가 다니는 그 비싼 국제학교 학비까지도 모두 너희가 발 아래 먼지처럼 여겼던 나의 희생 위에서 나온 것들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그들을 등진 채 마지막 말을 건넸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수십 년 만에 되찾은 나의 존엄성과 완전한 권력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죠. 거실에는 아들의 절규와 같은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죠. 아들의 절규와도 같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텅 빈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곁에 있던 딸 서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저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아들 민준이에게서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에게서 번갈아 가며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애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원망 섞인 하소연이었어요. 혈육의 정을 말하고 부모의 의무를 들먹이더군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막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들은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까지,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때까지 저를 흔들어댈 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을 몇 초간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번호부로 들어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이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화면에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눌렀죠. 그 순간 제 마지막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 복수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가장 완전하고도 지혜로운 복수였죠. 저는 곁에 있던 서연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 아이들이 아니란다.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난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파리의 어느 노천 카페에 앉아 마셨던 쌉쌀한 커피 향,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서 제 뺨을 스치던 차가운 공기, 로마의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유쾌한 노랫소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게 김선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아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작은 화실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업실이었죠. 하얀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이 섞이며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이웃들과는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재산이나 자식 자랑 대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나 새로 발견한 맛집 이야기를 나누며 소녀처럼 웃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제가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 이젤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한강과 강변을 따라 피어난 하얀 벚꽃들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죠. 그때 서연이가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엄마, 그림이 꼭 엄마 마음 같아요.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딸의 말에 저는 붓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서연아.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뭔지. 제 말에 서연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말없이 한참 동안 함께 강을 바라보았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비싼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었죠. 제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내 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했어요. 저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죠. 캔버스 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저의 새로운 세상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가족은 핏줄로 맺어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김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부유함은 돈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존엄함이라는 것을요. 아이고, 목이 너무 아파. 엄마 좀 쉬세요. 저희 할 일 많아요. 맞아, 오빠. 우리 내일 출장 준비해야 해.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엄마 진통제 먹으세요. 우린 바빠요. 그래, 엄마. 우리 먼저 일할게. 엄마, 이게 뭐예요? 문이 안 열려요. 현관 앞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죠. 아니, 이제는 열어줄 수도 없었어요. 그건 더 이상 우리 민호 집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장난 아니에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민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도 소리를 질렀고요. 전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서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 비친 2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들 발밑에는 짐가방들이 놓여 있었고요. 민호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했죠. 이 집은 이제 네 집이 아니야. 짐은 다 밖에 내놨으니까 가져가. 엄마, 진심이에요. 우리 어디 가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돈 많이 벌었으니까 호텔이든 어디든 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고 인터폰을 껐어요.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달까요. 이렇게 된 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평생을 아끼고 사랑한 아들을 현관문 밖에 세워두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건 3년 전 일이에요. 2023년 3월이었죠. 전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서 작은 전 가게를 운영했어요. 정자 어머니 손맛이라는 간판을 걸고 30년 넘게 장사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침가루 반죽하고 파를 썰고 고기를 재워두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어요.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점심때면 회사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찼죠. 주말이면 더 바빴어요. 광안리 놀러온 관광객들까지 와서 여기 해물파전 맛집이래요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사실 힘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붓고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제 가게가 있다는 게, 제 손으로 번 돈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남편은 민호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웠죠.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이 가게에서 나왔어요. 민호가 서울 좋은 대학교 합격했을 때 전 정말 기뻤어요. 밤새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손이 부들부들 떨려도 우리 아들 학교 다니는 거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민호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아서 꽃다발사 들고 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착하고 효자라서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민호는 30대 중반의 수진이를 만나 결혼했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만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민호 부부는 서울에서 전셋집에 살았어요. 가끔 부산에 내려오면 제 가게에서 밥 먹고 반찬 잔뜩 싸가지고 갔죠. 전 그게 좋았어요.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여서요. 그런데 2023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민호가 혼자 내려왔어요. 수진이는 학교 일이 있다면서 서울에 남았고요. 저녁 장사 끝나고 가게 문 닫고 나니까 민호가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민호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됐죠.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데 왜 그만두겠다는 거죠? 무슨 사업인데? IT 스타트업이요. 요즘 대박 나는 게 다 스타트업이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은?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어?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때부터였어요. 민호는 1시간 넘게 설명했어요. 스타트업이 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지, 회사 다녀봤자 평생 월급쟁이일 뿐이라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사업 아이템도 있고 투자자 미팅도 잡혀 있고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초기 자본이 필요해요.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최소 5억은 있어야 해요. 5억? 전 깜짝 놀랐어요. 5억이면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거든요. 엄마, 이 가게 팔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 땅값도 올랐고 가게 장사도 잘 되니까. 민호는 벌써 부동산에 알아봤다고 했어요. 가게랑 땅을 합치면 7억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아니, 갑자기 이걸 왜 팔아? 언제 샹역에서 일만 하실 거예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쉬셔야죠. 제가 사업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모시고 살 거예요.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서 같이 살아요. 3년만 기다려주세요. 3년 후엔 30억은 벌 수 있어요. 민호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눈빛도 반짝반짝 빛났고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일한 가게를 팔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게 제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엄마만 믿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은혜 갚을게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거든요. 엄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꼭 대박 낼게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걸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우리 민호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데 분명 계획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호는 부동산과 연락하면서 매물을 내놨어요. 생각보다 빨리 샀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전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이 부엌, 손님들이 앉았던 테이블, 벽에 붙어 있던 단골 손님들 사진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 있던 곳이라 아쉬워서요.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아드님 사업 잘 되시면 더 좋은 곳에서 사시겠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마지막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총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민호는 그 돈 중에 6억을 가져갔어요. 엄마, 나머지 1억 2천은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생활비로 쓰시고요. 저는 6억이면 충분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민호야,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엄마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엄마는 그런 거 봐도 모르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민호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전 뭔가 찜찜했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짐을 싸고 30년 살던 그 동네를 떠났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들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정자 씨, 서울 가서 잘 살아요. 우리 가게 없으면 뭐 먹고 살아? 아이고, 또 놀러 올게요. 너무 서운해 마세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뒤돌아보니 부산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보낸 그곳이 저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괜찮아. 아들이 성공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32평 2방짜리였는데 민호가 엄마 방이라고 한 곳을 따로 마련해뒀더라고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엄마, 어때요? 괜찮죠? 그래, 좋네. 근데 이 집값이 얼마나 하는데 6억 주고 샀어요. 엄마 돈으로요. 나머지는 제 사업 자금이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업 자금은 얼마나 남은 거지?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다 쓴 돈인데 뭐 어쩌겠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바빠 보였어요. 민호야, 밥 먹어.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먹을게요. 수진이는 학교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거의 안 나왔죠. 가끔 나와도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전 시간이 많았어요. 30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어색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밥 해주고, 민호랑 수진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가 사무실에 안 가더라고요. 민호야, 사무실은 안 가? 아, 아직 안 얻었어요. 지금은 재택으로 일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요즘은 다 그래요. 그래. 그럼 직원도 아직이요. 일단 혼자 다 해보고 투자 받으면 그때 뽑으려고요. 뭔가 계획이랑 다른 것 같았어요. 5억이나 썼는데 아직도 준비 단계라니. 하지만 전 사업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해 6월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흥분해서 저한테 왔어요. 엄마, 비트코인 아세요? 비트코인? 그게 뭔데? 암호화폐요. 요즘 대박이에요.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요. 민호는 핸드폰으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뭔가 선이 막 위로 올라가는 차트였어요. 이거 봐요. 1년 전에 100만 원 넣었으면 지금 300만 원이에요. 300. 엄마, 저 이거 투자하려고요. 잠깐, 너 스타트업 한다며.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야? 엄마,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IT 스타트업도 다 블록체인 기술 쓰거든요. 저도 공부 겸 투자 좀 하려고요. 얼마나 넣으려고? 많이는 안 넣어요. 한 1억 정도만요. 1억? 그게 적은 돈이니? 엄마, 이거 1년만 묵혀두면 3억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면 되잖아요. 민호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전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민호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7월 중순쯤 민호가 신나서 저한테 왔어요. 엄마, 대박 났어요. 왜? 비트코인이 2배 됐어요. 1억이 2억이 됐다고요. 정말이었어요. 민호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총 자산 1198, 450, 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봤죠? 제 말이 맞았죠. 이거 1년만 더 두면 10억도 가능해요. 민호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같이 보더라고요. 여보, 지금 얼마예요? 2억 3천. 또 올랐어. 둘이 좋아하면서 껴안고 그랬어요. 전 뭔가 불안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잔소리하면 민호가 싫어할까 봐요. 8월이었어요. 갑자기 민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한숨 쉬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진이랑 방에 들어가서는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 당신 지금 장난해?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녁 먹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호야,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해봐. 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호가 말했어요.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어요. 얼마나? 반 정도요. 뭐? 그럼 지금 얼마야? 1억 1천 정도 남았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2억 3천만 원이던 게 1억 1천만 원이 됐다고요? 일주일 만에 1억이 넘게 날아간 거예요. 민호야,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빼면 손해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 누가 그래? 인터넷에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래요. 전 불안했지만 민호를 믿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잘 알고 하겠지 싶었거든요. 9월이 되었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1억 1천만 원이던 게 8천만 원이 됐어요.
민호는 하루 종일 방에 박혀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수진이는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민호랑 싸우기만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망했어. 내 월급까지 다 넣었는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하자고 했잖아. 그때 알았어요. 민호가 제 돈 1억만 넣은 게 아니라 수진이 돈까지 합쳐서 투자했다는 걸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10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했어요. 엄마, 왜?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얼마? 1억만요. 제발 부탁이에요. 1억을 왜? 지금 추가로 투자하면 손실 만회할 수 있어요. 평당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올라도 본전 찾아요. 전 어이가 없었어요. 민호야, 너 정신 차려. 이미 잃은 돈이 얼만데 또 넣으려고 그래? 엄마는 몰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안 넣으면 진짜 끝이에요. 민호가 울먹였어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빌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결국 전 제가 가지고 있던 1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을 꺼내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지? 네. 엄마,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호는 그날로 1억을 또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11월, 12월이 지나갔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민호가 추가로 넣은 1억도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처음에 넣었던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요. 엄마, 미안한데 또 왔어요. 이번엔 5천만 원을 달래요. 민호야, 엄마한테 남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도 생활비야.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호야, 제발 정신 차려. 이건 도박이야. 사업이 아니라고. 도박 아니에요. 이건 투자예요. 엄마는 왜 이해를 못해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처음 소리 지른 거였어요. 전 충격받았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니?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결국 전 2천만 원을 또 줬어요. 그게 제 마지막 돈이었어요. 2024년이 됐어요. 새해가 됐지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민호는 이제 거의 폐인이 다 됐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엄마, 돈 좀 더 구해주실 수 없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이제 돈 없어. 다 줬잖아. 그럼 누구한테 빌려주세요. 친척이든 누구든요. 뭐라고? 내가 왜 빚을 져? 엄마도 아들 성공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전 기가 막혔어요. 이게 우리 민호가 맞나 싶었어요. 결국 전 제 옛날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부산에서 같이 장사하던 경숙이었어요. 경숙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3천만 원만. 그게 무슨 돈이야? 갑자기 왜? 민호가 사업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야, 너 정신 차려. 민호가 사업한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스타트업. 에이, 무슨 스타트업? 너 혹시 민호가 코인하는 거 아니야? 알아? 동네 다 소문났어. 민호가 엄마 돈 날리고 있다고. 충격이었어요. 부산까지 소문이 났다고요? 경수가, 그래도 우리 민호가. 정자야, 정신 차려. 그거 도박이야. 빨리 손 떼야 돼. 하지만 전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어요. 결국 경숙이가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걸 민호한테 줬죠. 민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 돈을 받아서 또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3천만 원은 1,500만 원이 됐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이건 끝이 없구나. 민호는 멈출 생각이 없구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랑 수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랬는데 이제는 돈 달라고 할 때만 말을 걸었어요. 평소에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죠. 2024년 3월쯤이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응, 왜? 저희가 오늘 저녁에 친구들 초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엄마가 있으면 안 돼? 아니, 그게 친구들이랑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계시면 다들 불편해 하니까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불편한 존재라니. 알았어. 그럼 엄마가 방에 있을게. 아, 그리고 저녁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시켜 먹을 거예요. 저녁 7시쯤 되니까 정말 친구들이 왔어요. 여자 4명, 남자 3. 다들 젊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더라고요. 거실에서 와인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제 방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와, 집 진짜 좋다. 강남 아파트에 한강뷰라니. 부럽다, 수진아. 남편분이 사업 잘 되시나 봐. 그때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뭐, 그런 셈이지. 어머님은 안 계세요. 아, 계시긴 한데 방에 계셔. 좀 불편하셔서. 아, 그렇구나. 불편하다니. 제가 아파서 불편한 게 아니라 수진이가 저를 불편해하는 거잖아요. 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갔어요. 전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나갔더니 민호랑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 엄마, 깜짝이야. 화장실 좀 가려고. 근데 손님들 다 갔어? 네, 방금 갔어요. 그래, 화장실 다녀오는데 거실 테이블이 난장판이었어요. 와인병, 맥주캔, 치킨박스, 피자 상자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내가 치울게. 괜찮아요, 엄마. 내일 하면 돼요. 아니야, 지금 해야지. 이러면 바퀴벌레 나와. 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할게요. 엄마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 엄마가 집안일 하는데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냥 주무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엄마는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는데 거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게.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엄마 집인데. 엄마 집. 우리가 산 거잖아. 엄마는 그냥 돈 된 거고. 쉿 작게 얘기해. 들려. 전 귀를 막았어요. 더 듣기 싫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니, 오늘 부엌 좀 쓰지 마세요. 제가 요리할 거거든요. 어머니, 세탁기 좀 나중에 쓰시면 안 돼요? 저희 빨래 먼저 해야 해서요. 어머니, 거실에 좀 나오지 마세요. 저희 화상회의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상처였어요.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죠.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장 갔다가 좋은 고등어를 봤어요. 민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게 고등어 구이였거든요. 그래서 2마리를 샀어요. 집에 와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구웠어요. 연기가 좀 났는데 환풍기를 틀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인상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아, 고등어 구웠어. 민호 좋아하잖아. 어머니,
저희 이 집에서 생선 안 구운다고 했잖아요. 냄새 배면 어떡해요? 환풍기 틀었는데 환풍기 틀어도 냄새 나요. 진짜 말씀드린 거 왜 안 지키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전 당황했어요. 미안해. 몰랐어. 에휴, 진짜.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고등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한 건데 이게 잘못이라니. 저녁 때 민호한테 고등어를 내놨어요. 민호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거 구웠어. 민호는 고등어를 보더니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 요즘 생선 안 먹어요. 비린내 나서 싫어요. 그래,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람 입맛이 변하죠. 그리고 수진이가 싫어하니까 앞으로는 생선 요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 6월이 됐어요.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또 돈 얘기구나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비가 필요해요. 무슨 병원비?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다녀야 하거든요. 그게 좀 비싸요. 얼마나? 300만 원만요. 민호야, 엄마 진짜 돈 없어. 경숙이한테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잖아. 그럼 다른 데서 좀 빌려주세요. 엄마 친구들한테든지. 민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만해. 엄마는 맨날 그만하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잃은 돈이 엄청난데.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전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있어?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결국 전 부산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300만 원을 빌려서 민호한테 줬죠. 민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받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 우연히 알았어요. 수진이는 병원 안 갔어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더라고요. 수진이가 친구랑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응, 샤넬 가방. 드디어 샀어. 완전 예쁘지? 350만 원이었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병원비라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 민호를 불렀어요. 민호야, 너 수진이 병원비 준다며? 그런데 왜 가방을 샀니?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수진이가 스트레스 풀려고 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치료죠. 치료? 350만 원짜리 가방이 치료야? 엄마,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가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민호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너희가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죠. 어차피 엄마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뭐? 엄마 돈으로 산 게 아니라고. 엄마가 빌려주신 거잖아요. 언젠가 갚을 거고요. 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었어요. 7월이 됐어요.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수진이가 제가 있는 방 에어컨은 끄라고 했어요. 어머니, 전기세 많이 나와요. 방 에어컨은 끄고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거실에서? 네,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전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근데 밤에 민호랑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계속 불을 켰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죠. 다음날 아침 민호한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방에서 자면 안 될까? 에어컨 아까워서요. 엄마, 전기세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엄마가 전기세 낼게. 엄마가 무슨 돈으로요? 맞는 말이었어요. 전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민호가 아침부터 저한테 왔어요. 엄마, 오늘 집에 안 계실 수 있어요? 왜?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계시면 좀 뭐? 불편하잖아요. 친구들도 편하게 놀지 못하고
민호야, 여기 엄마 집이야. 알아요. 근데 하루만 나가 계시면 안 돼요? 영화 보시든지 카페 가시든지. 전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또 민호랑 수진이가 저를 원망할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나갈게. 아침 일찍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거기서 책도 보고 시간도 때우고 점심때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었어요. 오후 5시쯤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이제 들어가도 돼? 아, 엄마. 아직이요. 친구들이 아직 안 갔어요. 그럼 언제쯤? 저녁 9시쯤 될 것 같아요. 9시? 네.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전 또 4시간을 기다렸어요. 카페에 앉아서 물만 마시면서요. 카페 직원이 저를 째려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9시 20분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화했더니 민호가 받았어요. 엄마, 아직 조금만 더요.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야, 엄마 너무 피곤해. 금방이에요. 조금만요. 결국 전 복도 계단에 앉아서 또 기다렸어요.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니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술병,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요. 엄마, 죄송해요. 내일 청소할게요. 민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혼자 거실에 서서 그 난장판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일해서 모은 돈, 내 가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너무 쉽게 줬구나. 그래서 민호가 이렇게 됐구나. 8월이었어요.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낮 기온이 35도였죠. 민호가 또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집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또였어요. 또 나가래요. 민호야, 오늘 너무 더워. 엄마 나이 생각 좀 해라. 엄마, 중요한 손님이 와요. 투자자예요. 이분한테 잘 보여야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카페에서 만나든지 식당에서 만나지 왜 집에서 만나? 집에서 만나야 더 편하잖아요.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결국 또 나갔어요. 35도 더위에 갈 곳도 없이요. 백화점에 가서 시원하게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곤란합니다. 아, 네.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이 흘렀어요. 어지러웠어요. 숨도 잘 안 쉬어졌고요. 6시쯤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엄마 어지러워. 들어가도 돼? 엄마, 아직 손님 안 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호야, 엄마 진짜 힘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1시간만 더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요. 8시 반쯤 됐을 때 전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집 앞까지 겨우 걸어갔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그때였어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죠. 택배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고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손님도 없었어요. 그냥 저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 해요? 너희 거짓말했구나. 뭐요? 손님 없었잖아. 그냥 엄마 내보내고 싶었던 거지.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엄마. 전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힘을 줘서 일어섰어요. 민호야, 엄마가 뭐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워? 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집에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해. 내 집에 내가 있는데 답답해. 엄마 집이긴 한데 우리가 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방해되는구나. 내가 거추장스럽구나.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뭐래? 너희 말이 맞잖아. 엄마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치워야 하는 거지. 엄마, 전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죠.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일해서 모은 돈 다 줬어요. 제 가게, 제 집, 제 인생 다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거추장스럽다는 말이에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민호랑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전 조용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집 관련 서류를 찾고 있었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한참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쳐봤는데 소유자 명의가 제 이름이었어요. 최정자, 민호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3년 전 이 집을 살 때였어요. 부동산에서 계약하는데 민호가 말했었죠. 엄마, 일단 엄마 명의로 할게요. 나중에 증여세 아끼려면 그게 나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민호 주려고 산 집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저를 지켜줄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예요. 전 서류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집은 내 거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저녁 때 민호가 또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돈 좀. 얼마? 2천만 원만요. 이번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진짜 확실해요. 전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지금까지 얼마 받아갔니? 그게 잘 모르겠는데요. 7억이야. 가게 판 돈 7억. 거기다가 엄마가 빌려준 돈까지 하면 거의 8억이야. 엄마, 그건 8억을 받아가고도 남은 게 뭐야? 응? 비트코인은 다 날렸고 스타트업은 시작도 안 했고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그만해. 엄마, 엄마는 이제 돈 없어. 더 줄 것도 없고 빌려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엄마가 저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 이러다가 진짜 망해. 민호가 화난 얼굴로 나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밤에 민호랑 수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엄마가 돈 안 준대. 나도 알아. 엄마가 너무하시네.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받아먹었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 우리가 뭘 해줬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쫓아내기만 했잖아.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어. 하지만 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더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민호랑 수진이가 외출했어요. 민호는 어디 미팅 간다고 했고, 수진이는 학교에 갔어요. 전 부산에 있는 옛날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야, 정자야. 무슨 일이야?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 왜?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경숙이가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어요.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자라고 합니다. 경숙이 언니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전 상황을 설명했어요. 집이 제 명의인데 아들 부부가 살고 있고 제가 그들을 내보내고 싶다고요. 소유자가 어머니 명의시죠? 네. 그럼 법적으로는 어머니 집이에요. 아드님을 내보내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가족 간 일이니까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요. 할 수 있어.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지켜야 돼. 그날 저녁 민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부산에 잠깐 다녀올게. 왜요? 옛날 친구가 아프대. 병문안 좀 가려고. 그래요? 언제 가세요? 내일 아침.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부산에 가지 않았어요. 강남 근처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민호랑 수진이가 출근한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미 연락해둔 도어락 기사님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최정자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비밀번호 변경하시는 거 맞죠? 소유자 확인 좀 할게요. 전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렸어요. 제 명의라는 걸 확인한 기사님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30분쯤 걸렸어요.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됐죠. 어머니, 다 됐습니다. 새 비밀번호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가고 나서 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 부부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수진이 명품 옷들, 민호 양복들, 전 하나하나 꺼내서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만이 아니었어요. 화장품, 신발, 가방, 액세서리,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캐리어 3개, 박스 5개가 쌓였어요. 전 그것들을 현관 앞 복도로 하나씩 옮겼어요. 무거웠지만 힘을 냈어요. 마지막 박스를 내놓고 나니까 숨이 찼어요. 그래도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포스트잇에 글을 썼어요. 세입자 모집합니다. 월세 250만 원. 연락처 10 XXXXXXXX 현관문에 붙였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오후 6시쯤 됐어요. 수진이가 먼저 도착할 시간이에요. 과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게?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황당해하는 목소리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띠링동. 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민호도 도착했나 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짐이 밖에 있어요? 민호 목소리였어요. 당황한 목소리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삐. 틀렸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울렸어요. 왜 안 열려? 민호가 다시 눌렀어요. 삐삐삐삐. 틀렸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엄마, 전 천천히 일어나서
인터폰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을 켰어요. 민호랑 수진이가 보였어요. 둘 다 당황한 얼굴이었죠. 전 인터폰 버튼을 눌러서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이 집은 엄마 거야. 뭐라고요? 등기부 확인해봐. 소유자가 누구 명의인지. 민호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엄마 명예. 그래, 엄마 명의야. 너희한테 줄 생각이었지만 아직 안 줬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엄마 집이지. 엄마, 농담이죠? 설마 진짜 우리 쫓아내려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짐 다 싸놨으니까 가져가.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당장 갈 데도 없어요. 너희가 벌어서 호텔이든 어디든 가면 되잖아. 호텔? 무슨 돈으로요?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 돈으로 하면 되지. 민호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지. 8억을 날리고도 정신 못 차렸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 보고 거추장스럽다며 집에서 나가라며 더운 날씨에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며 민호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전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래.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그게 더 너무하지 않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수십 번 줬어. 근데 너희가 뭐 했어? 엄마 돈만 축냈잖아. 어머니, 그리고 수진 씨 병원비라면서 명품 가방 산 거 엄마가 다 알아.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호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돼. 이제 이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너희는 다른 데 가서 살아. 세입자요? 엄마가 진짜. 응. 월세 받아서 엄마 생활비 쓸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그때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니, 여기서 무슨 소란이에요?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집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저한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집 명의가 제 거라서요. 이제 세입자 구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분들은 제 아들이에요. 이제 나가야 해요. 옆집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경비실에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들어가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호랑 수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랬잖아. 엄마한테 남처럼 살자며. 민호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세입자가 다음 주에 들어오기로 했어. 짐 빨리 가져가. 엄마, 전 인터폰을 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밖에서 민호랑 수진이가 한참을 문을 두드렸어요. 애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전 꿈쩍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그들이 짐을 들고 사라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수진이가 박스를 들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복도가 텅 비었어요. 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꿈, 내 행복을 다 포기하고 아들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아들을 망친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주면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 쉽게 주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민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달라야 해요. 민호도 저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전 창문을 열었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전 깊게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어요. 문자는 20통도 넘게요. 엄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엄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자야, 민호가 나한테 전화했어. 그래? 너한테 연락이 안 된대. 걱정된다고. 걱정은 무슨. 엄마 돈 더 뜯어낼 궁리겠지. 그런데 정자야, 민호가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 목소리가 완전. 경수가, 그게 제 인생이야.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지.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결정이니까. 근데 너는 괜찮아? 응, 나는 괜찮아. 오히려 속 시원해. 한 달이 지났어요. 동네에서 민호 부부 소문을 들었어요. 관리실 아주머니가 알려주더라고요. 아드님이 구로에 원룸 얻었다던데요. 거기 완전 낡은 동네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드님 편의점에서 일한대요. 밤늦게까지요. 마음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 아니라 제 힘으로 버는 거예요. 늦었지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동안 전 세입자를 받았어요. 30대 직장인 여성분이었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분이었죠. 어머니, 집 정말 좋네요. 잘 쓸게요. 그래요. 편하게 지내세요. 월세 250만 원이 매달 들어왔어요. 30년 일하면서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부산에 도착하니까 경숙이가 마중 나왔어요. 야, 정자야. 경수가 둘이 껴안았어요. 경숙이가 물었어요. 서울은 정리했어. 응. 세입자 들어왔어. 나는 이제 부산에서 살 거야. 진짜? 그럼 집은 월세로 내놨어. 그 돈으로 여기서 작은 집 하나 얻으려고. 경숙이가 웃었어요. 잘했다, 진짜. 너 서울 가서 고생만 했잖아. 전 광안리 해변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집이에요.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저를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는 곳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고향의 냄새, 고향의 소리였어요. 전 바다를 보면서 울었어요.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운동복을 입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전 천천히 걸었어요. 모래를 밟는 느낌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누가 인사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매일 아침 여기서 산책해요. 같이 걸으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영희 씨였어요. 영희 씨도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산대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 인생을 사니까요. 영희 씨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요. 잘하셨어요. 자식들 다 컸으면 각자 알아서 살게 놔둬야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영희 씨랑 산책했어요. 그리고 영희 씨가 다니는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이었어요. 정자 씨,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전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림이 재미있더라고요. 바다 그림을 그렸어요. 광안대교 그림도 그렸고요. 어설프지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뿌듯했어요. 수요일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자 씨 왔네. 기다렸어요. 할머니들이 반겨주셨어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 노래도 부르고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리고 점심 먹고 요양원 가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경숙이랑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4개월 만에 처음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호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왜?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제가 1년 만에 다 날렸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진짜 정신 차렸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안 해요. 성실하게 일하면서 빚 갚을게요. 민호야. 네, 엄마. 넌 네 인생을 살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너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럼 저희 관계는 계속 유지하지.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엄마가 너한테 모든 걸 주는 관계 말이야. 명절 때 연락하고 가끔 안부 묻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엄마, 그럼 저는 넌 네가 알아서 해.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엄마, 민호가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게. 근데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수진이한테 안부 전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전 부산에서 완전히 정착했어요. 그림 실력도 늘었어요. 선생님이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권하실 정도였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어요. 요양원 할머니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자 씨, 오늘도 왔네. 우리 정자 씨 없으면 안 돼.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영희 씨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들, 다들 제 나이 또래였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정자 씨, 우리 다음 주에 경주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정말요? 좋아요. 여행도 다녔어요. 경주, 전주, 제주도. 평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어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설날이 됐어요.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전 답장을 보냈어요. 너도 잘 지내라. 짧은 문자였지만 충분했어요. 추석 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송편 드시고 싶으실까봐 택배 보냈어요. 이틀 후에 택배가 왔어요. 송편이 들어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민호가 직접 만든 건 아니겠지만 마음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2026년 2월이에요. 지금이요. 오늘 아침에도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영희 씨랑 함께요. 정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뭔가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느껴요. 제가 행복하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봤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 여행 갔을 때 사진들, 친구들이랑 웃는 사진들, 전부 다 지난 2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그 전 사진은 없어요. 3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을 쫓아낸 게 맞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맞아요. 잘한 거예요. 민호도 배웠을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남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걸.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바칠 필요는 없다는 걸. 70년을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일하느라, 그 다음 30년은 아들 키우느라 보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누구한테 허락도 안 받아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희 씨였어요. 정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래요? 친구들 다 모여요. 좋아요. 제가 뭐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와요. 얼굴만 가져오면 돼요. 전화를 끊고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봤어요. 70대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많고, 하지만 눈빛이 달라요. 예전엔 지쳐 있었는데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요. 미소를 지었어요. 거울 속 제가 웃었어요. 최정자, 너 정말 잘했어. 너의 선택은 옳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밖은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민호가 또 연락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제 삶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아요. 저는 최정자예요. 70세 부산 광안리에 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봉사활동을 즐기는, 친구들과 웃는 걸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빠지고, 빠졌다가 다시 밀려오고, 지금 저는 새로운 파도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도는 제가 원하는 곳으로 저를 데려다 줄 거예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